1959년 2월 소비에트 연방의 우랄 산맥 북부에서 한 무리의 등산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9명의 경험 많은 산악인들은 난이도 높은 겨울 원정을 위해 출발했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색대가 발견한 것은 찢어진 텐트와 영하 30도의 설원에 흩어진 시신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적 분석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모두 우랄 공과대학의 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숙련된 등산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23세의 경험 많은 산악인으로 이번 원정은 최고 난이도 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1959년 1월 27일 일행은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고 이틀 후 트럭으로 산악지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장비와 식량을 준비했으며 예정된 귀환 날짜는 2월 1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도 그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가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의 소비에트 연방은 냉전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동시에 젊은이들의 모험 정신이 꽃피우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랄 지역은 풍부한 광물 자원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동시에 험준한 자연환경으로 등산가들에게는 도전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소비에트의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자연 탐험과 체력 단련이 유행이었고 산악 등반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원정대가 향한 지역은 토착민들이 죽음의 산이라 부르던 곳으로 전설과 미신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등산가들은 이러한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랄 산맥의 겨울은 극도로 혹독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기온과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이 상시적으로 불어댔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카타바티 윈드라 불리는 특수한 바람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산비탈을 따라 급격히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와 경험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원정대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월 1일 밤 원정대는 산의 경사면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은 경사면을 일부 파내어 평평한 공간을 만들었고 그곳에 텐트를 고정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그날 날씨는 매우 좋지 않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그들에게 이것은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 날의 일정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작성된 마지막 일기는 평범한 등산 일지처럼 보였으며 어떤 위험의 징후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9명 모두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2월 12일이 지나도 원정대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2월 20일 자원봉사자들과 군인들로 구성된 대규모 수색대가 출동했습니다. 6일간의 수색 끝에 2월 26일 그들은 경사면에서 찢어진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부터 칼로 찢겨져 있었고 모든 장비와 옷가지들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등산화도 신지 않은 발자국들이 텐트로부터 산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영하 30도의 한밤중에 장비도 없이 텐트를 짓고 도망치게 만들었을까요? 텐트로부터 약 1.5km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서 첫 번째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속옷 차림이었고 근처에는 작은 모닥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텐트와 숲 사이의 경사면에서 3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텐트로 돌아가려던 것처럼 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시 결과 이 5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한 5월이 되어서야 숲속 깊은 곳의 계곡에서 나머지 4명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5월에 발견된 4명의 시신에 대한 검시 결과는 더욱 미스터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강력한 물리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은 갈비뼈 여러 개가 골절되었고 다른 한 명은 두개골에 손상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이러한 부상이 자동차 사고에 필적하는 강력한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상처는 거의 없었고 내부 장기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일부 희생자의 옷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하나의 일관된 설명을 거부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군사 실험설, 외계인 관여설, 예티 공격설 등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근처에서 목격된 오렌지색 구체가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토착민들의 적대 행위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설들은 물리적 증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사태 이론은 초기에 제안되었지만 경사각이 눈사태가 발생하기에는 너무 완만하다는 점과 눈사태의 전형적인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정부는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현대 과학기술이 이 오래된 미스터리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와 러시아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물리학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원정대가 텐트를 설치하기 위해 경사면을 파낸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행위가 눈의 안정성을 교란시켰고 그 후 강한 카타바티 윈드에 의해 축적된 눈이 몇 시간 후 지연된 눈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조건에서 작은 규모의 슬랩 눈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눈사태는 텐트를 강타했지만 완전히 묻지는 않았고 내부에 있던 사람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가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한밤중에 갑자기 발생한 눈사태의 충격으로 일부 원정대원들이 중상을 입었고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은 추가 눈사태를 피하기 위해 텐트를 찍고 급히 대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제대로 입을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다시 돌아가 장비를 회수하려 했지만 극한의 추위와 부상으로 인해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눈보라는 시야를 가렸고 저체온증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검시 결과와 현장 증거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러시아 당국은 공식적으로 눈사태를 사건의 원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않았고 일부 미스터리는 남아있습니다.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자연의 힘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9명의 젊고 유능한 등산가들은 경험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작은 실수와 불운한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산악인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과학은 많은 의문들을 해결했지만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랄 산맥의 그 고개는 이제 희생자들을 기리는 이름으로 불리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때로 과학으로 풀리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